안녕하세요. 타인의 삶을 연출한 노도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비오는 평일 저녁에도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마키나 연출한 박종우입니다. 부산 여기 그 영화의 전당은 전 처음 왔는데 되게 여기서 이렇게 상영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같이 상영하는 영화들도 너무 재밌는 영화들이랑 같이 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축을 연출한 윤도영이라고 하고, 일단 여기 부산 초청해 주셔서 너무 상영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저는 제 영화를 잘 못 봐요. 일부러 안 봐요. 관객들과 함께는 더더욱 보지 않는데, 어떤 관객들의 그 하나하나의 그 리액션과 아니면 이런 거에 제가 너무 큰 충격과 이런 걸 받을까봐 보지 않는데, 제가 사실은 다른 감독님들, 박종호 감독님이랑 노도영 감독님을 제가 항상 그 전작부터 팔로우하고 있던 감독님들이라 작품을 너무 보고 싶어서 이번에 좀 일찍 와서 같이 봤는데 역시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독립영화나 단편영화 만드는 감독님들 중에서는 지금 감독님처럼 영화 못 보겠다, 본인 영화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왜 극장에서 같이 보면 관객들이 어떤 지점에서 어떤 분위기로 보는지가 훨씬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양한 질문 그리고 감상 생각나시는 것들, 아마 이 세 편 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서 머릿속과 마음속이 여러 감정의 파도가 이렇게 일렁일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추스리시면 질문 바로 잠시 후에 받겠습니다. 이번에 이 작은영화 영화제에서 마음의 경로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 계속 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좀 편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아주 일상적이고 편안한 집이에서 늘 나오는 첫 질문이 이런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떤 아이디어에서 어떤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나, 이런 질문이 가장 좀 편하긴 하죠.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이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걸 찍을 때 코로나 피크 때였어요. 그래서 한 장소, 그리고 사람이 없는 한 장소에서 좀 가능한 이야기가 뭘까에 대해서 좀 출발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영화과를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영화과는 이야기 구조에 좀 엄격하게, 저희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구조에 엄격한 편이에요. 안 되면 입학을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 이야기 구조를 파괴하고도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가 이제 두 번째 도전이었고, 세 번째는 화면에 안 나오는 사람을 관객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그릴 수 있을까가 이제 마지막 목표였고요. 그래서 민주와 석현이를 그려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네. 아니, 민주와 석현이, 물론 석현이는 우리가 목소리로 들었지만 마치 우리 다 아는 친구, 그 5인의 친구의 관계가 우리 주변에도 있을 법하고 내 친구들도 막 생각이 나면서 되게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타인의 삶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물을 잡아가셨을까가 제일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 설정도 궁금하지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3명의 인물이 매우 물론 특히 2명의 인물 중심으로 하지만 인물 설정이 꽤 어려운 영화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얘기도 조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전작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그 캐릭터라이징에 제일 많은 시간을 쓰고 정작 지필은 되게 짧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5명의 거의 이야기가 뭐 한 단편 소설 어치만큼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최진 배우님께만, 그러니까 그 영현 역할을 하신 배우님께만 공유를 해드려서, 그래서 그거 자체가 캐릭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는 다 알고 있고 너는 바보야, 뭐 이런 느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정보의 양이 좀 캐릭터 빌드업이 되지 않았나. 좋습니다. 엑스마키너 박종훈 감독님은 어떻게 이 영화 출발했을까요? 어, 사실 시나리오를 썼던 거는 되게 오래 전에 처음 써가지고 그 계속 변모가 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운데, 아마도 그냥 저희가 이제 살아갈 때 주어진 하루를 되게 충만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다음,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뭔가 이런 설정들을 막 마구잡이로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꾸 사이즈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계관이 나왔는데, 그 저거를 그 쓰고 촬영을 하면서도 결국에 뭔가 우리가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끝까지 하면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저도 끝을 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엑스마키너는 진짜 좀 어려워요. 그 뭐랄까 생각해야 되는 주제들이, 던져지는 주제들이, 내가 내 목숨을 4년씩, 내 생명을 4년씩 나눠주면서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선택 후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주제가 굉장히 좀 무겁고 딥하거든요. 혹시 어떤 점에서 어떤 거에서 뭐 영향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이거 쓰실 때 감독님 굉장히 진지하게 이런 철학적인 어떤 것들을 영향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쉬운 하나의 행동, 예를 들어 여기 영화에서는 지문 인식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행동으로 말도 안 되게 뭐 수명이 깎인다라고 했을 때에 그 행위를 하는 자체에 뭔가 고통 같은 건 없잖아요. 되게 쉬운 방법인데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뭔가 이기심이나 아니면은 타인을 위한 마음, 이 사이에서 저울질이 조금 더 솔직하게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저런 설정들을 계속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오늘 되게 오랜만에 또 보게 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쓰고 촬영하면서 되게 너무 말이 안 돼서 되게 속으로 많은 걱정을 했고, 영화제들에서도 너무 많이 부끄러웠는데,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서 봐서 그런지 그냥 영화이고 우화적인 거다라고 혼자 최면을 걸면서 다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혼자서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봤다는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저도 감독님처럼 되게 다시 보기 굉장히 힘든 영화라 오늘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초반에 해주신 것처럼 그 인증되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나, 그런 건 다른 데서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라서 인상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요? 어떻게 도축이 시작됐을까요? 저는 사실 저 도축이라는 저 시나리오는 한 7년 전에 제가 막 오랜 군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영상 미디어 센터 막 이런 데서 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있는데, 거기서 시나리오라는 걸 처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쓰는 것이다라는 형식을 그냥 대충 갖춰서 따라서 처음으로 쓴 시나리오 작품인데, 이게 숙성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이걸 쓸 때는 제가 이제 군생활을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서 약간 그 남자들의 세계 속에 적응 못하는 사람의 얘기를 좀 써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고 제가 부사관 출신이고 덩치도 크고 또 제가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무표정으로 있으면은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해요. 무서운 사람일 거다라고 짐작을 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사실은 되게 뭐라 그러지? 낯도 엄청 많이 가리고 수줍음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제가 그런 행동했을 때 너는 참 남자답지 못하게 생긴 거와 다르게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편지를 군대에 있을 때 보내줬는데 처음으로 편지 받아봤는데 무뚝뚝하던 아버지한테 문장이 되게 유려하시고 약간 시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하다가 엄마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도 원래 시인이 꿈이셨다. 작가가 꿈이셨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도 꿈이 있었구나. 이 두 개를 한번 섞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에 제가 호주에 이제 5월 갔을 때 잠깐 일하던 도축장의 소재를 빌려서 이걸 믹스로 짬뽕을 시켜서 한번 써보자 해서 7년 전에 저런 시나리오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왜 이 남자들이 가득한 이런 세계 속에서 사실 상우 캐릭터가 겉모습만 보면 체격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 큰 체격의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여린 그런 정서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도드라져서 이건 어떻게 출발했을까 그리고 왜 도축장이었을까 이런 거 저는 막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경험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도축장도 좀 재미있게 본 공간이지만 사실 타인의 삶에 그 이야기가 벌어지는 그 공간이 저 처음 봤을 때는 좀 놀랐어요. 그 빌딩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인선과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시선을 위로 해서 빌딩 위로 쭉 올라왔는데 빌딩 위로 올라오니까 이제 한옥 카페 비슷한 이런 공간이 확 열려서 알 수 없음. 이 캐릭터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인물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이 이야기들 속에 이 문장들 속에 뒷이야기나 혹은 숨겨져 있는 것들이 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영화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게 그 공간에서도 좀 많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공간 어떻게 찾으신 건지 처음에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실 때 구상하셨던 공간이 이러한 공간이었던 건지 공간을 찾고 나서 뭔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영화가 전개됐던 것인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 공간은 원래는 사실 저는 그냥 그렇게까지 비장한 공간을 상상하지는 않았었는데 촬영 한 3일 전에 원래 찍으려던 로케이션 주인분께서 가격을 갑자기 3배를 부르셨었어요. 그래서 처참하게 무너져서 울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유능한 PD 선배님이 내가 뭔가를 찾았다라고 해서 갔더니 어느 화장품 회사에 외국인 바이어가 묵는 숙소가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그 사장님이 시네필이셨고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것도 많이 다니시고 하신 분이어서 제 전작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면서 무료로 빌려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아직도 너무 사랑하고요. 근데 사실 그 공간이 어쩔 수 없이 주는 위압감이 그 공간 자체가 정말 그냥 정말 작은 거 하나도 너무너무 비싼 곳이었어요. 그래서 전등이 800만 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다들 부들부들한 거 입고 와서 정말 숨쉬듯이 촬영을 했던 그냥 막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다 맨발도 아니고 솜 양말 같은 거 신고 와서 찍었던 그 공간에 대한 위압감은 가격에서 온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인 것 같은 게 벌어지면 영화 제작 현장은 항상 그 환경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캐스팅 하셨던 로케이션 그 찜 하셨던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모르지만 괜찮은 아주 괜찮은 그 영화 속에 나온 공간은 꽤 너무 잘 어울리는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 감독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더 하셔도 돼요. 근데 그래서 공간이 바뀌어서 이틀 전에 급하게 의상이랑 소품이랑 다 바꾸고, 근데 배우님들께서 너무 협조적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그냥 저 영화 찍을 때 빚이 많고 모두를 사랑하게 된 영화입니다. 네. 엑스마키나는요, 감독님? 근데 이게 이렇게 세계관이 이렇게 쭉 펼쳐지니까 제목부터가 그 엑스마키나여서 영화 초반에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그분이라고 지칭되는 하늘에 떠 있는 이 구 형체에 있으니까요. 이게 좀 사실 단편 독립 영화에서 또 이거 제작비를 어떻게 이제 충당하다 보면 이런 것도 막 지적 많이 받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가 꼭 필요하냐, 이 세계관이 꼭 있어야 되냐, 이걸 CG로 어떻게 넣을 거냐, 온갖 것들부터 시작해서 장르가 이렇게 변주되는 거 아니냐,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제목을 엑스마키나로 설정을 끝까지 아무튼 하고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어떤 디데이를 결정하는 그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정하고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밀어붙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영화 엑스마키나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또 똑같은 영화도 있고 이게 막 옷 브랜드도 있고 해서 사실 고민을 끝까지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엑스마키나라는 그 용어의 뜻을 제가 당시에 찾아봤었을 때 뭐 연극 용어로도 쓰이고 막 하는데 기계적 장치, 그러니까 뭔가 자기적인 어떠한 것에 의해 가지고 신이라는 존재가 연극 같은데 딱 하고 나타나게 되고 그 존재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뭔가 정확하게 뭔가를 지시하면서 그게 흘러가는 그런 용어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었을 때 어쨌든 제 영화에서는 뭔가 그러한 존재가 극을 열지 않으면 이 설정 자체를 현실적으로 말이 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았고, 그리고 또 단편이다 보니까 되려 조금 더 쉽게 생각해서 이런 것들의 그 깃깎기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뭐 조금 더 상징적으로나 아니면 이해심을 요구하면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만들게 됐고, 그래서 제목은 그렇게 됐고, CG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그런 위험 요소 같은 것들, 그 사실상 제 영화에 이제 뭔가 약간 조심스럽지만 종교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가미가 됐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이게 사실 회의를 하면서 많은 문제의식들이나 아니면은 수정 방향들을 많이 겪어오면서 이 상태가 됐었던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고민할 때마다 어쨌든 죽음이라는 게 다뤄지게 된다면 이런 요소들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심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뭔가가 화면에 등장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끝까지 좀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계속 질문 받을게요. 윤도현 감독님 그 영화를 보면 영화 후반부에 그 소를 몰고 상우가 나간 그 다음 시퀀스가 영상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요. 톤 앤 매너가 확 바뀌면서 노을 지는 숲을 같은 장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담배 피는 약간 세피아색으로 떨어진 곳에서 담배 피는 그 상우를 이렇게 어둡게 잡는 쇼트도 그렇고, 딱 소 몰고 나간 뒤에 여기 되게 아름다운 되게 미적인 쇼트들이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상우가 고민을 하고 내지른 순간이면서 또 계속 고민이 되는 순간들인데 요 장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어떤 감정을 좀 더 살리고자 요렇게 톤의 매너를 바꿔서 앞에 도축장에서 보이는 어떤 이미지들이나 분위기 정서랑
좀 다른 형태로 묘사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도축이라는 영화는 그 장면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 장면, 어떤 그 따뜻한 정서와 무드가 있는 장면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은 그 앞부분을 조금 다른 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좀 차갑고 약간 필름 그레인이라고 좀 이렇게 뭐 지글지글 끓기도 하고 약간 어떤 스릴러 장르에서 많이 쓸 법한 그런 효과나 어떤 차가운 색 무드나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를 좀 많이 만들었는데, 뒤에 부분을 그렇게 아예 그 다른 영화처럼 연출한 이유는,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이 도축 전체로 보면은 이거는 거기만 환상이었으면 좋겠었어요. 뭔가 환상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 네, 이게 사실은 이건 현실이 아니고 약간 환상이고,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꿈이고,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 사실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작가를 꿈꿨지만 공장 노동자로 40년, 30년 일하고 계시고 꿈을 포기하고, 이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을 있게 해주는 공간이 이제 소와 둘만이 있는 초원이라는 환상적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부분만 딱 일부러 의도하에 좀 많이 따뜻한 색감과 좀 이미지 샷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 그거랑 대비시키려고 뒤에 나오는 어떤 약간 에필로그 느낌의 그런 장면과 앞의 장면들은 동일한 색채에 좀 차가운 정서를 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도축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소 몰고 나가서 그 아름다운 시퀀스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몇 년 지난 경렬이 조금 쌓인 상우가 이제 다른 직원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영화가 딱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엔딩 크레딧에서 그 초원에서 이제 상우가 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초원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평범한 초원이 아니고 풀이 다 누워서 마치 이 풀밭이 파도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풀밭이 그냥 있는 풀밭이 아닌 느낌. 여기가 어딘가 이런 느낌 좀 받으면서 엔딩의 저 장면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 약간 환상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비현실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런 공간을 또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넣은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질문이 막 생겨나네요. 감독님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사실 저희도 초원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 마지막 엔딩 그 소르와 함께 씨름하는 공간에서의 그거는 저도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노도영 감독이랑 비슷하게 영화는 약간 민폐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뭐 감사할 일도 많고 미안할 일도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원래 찍기로 한 그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어떤 초원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해가 서쪽으로 떨어지는 게 중요해가지고, 근데 거기도 이제 갑자기 이틀 전에 촬영이 안 된다라고 하셔서 급하게 찾아서 이제 간 곳이 그 곳이었는데, 저희로서는 좀 많이 아쉽죠. 뭔가 더 광활하고 전봇대 이런 것도 좀 안 걸리고 약간 이런 초원이었는데 저기로 바뀌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짓고 나서 너무 아쉽다 이러고 이제 집으로, 저희 집이 약간 시골에, 본가가 시골에 있는데 좀 머리를 환기시키고자 본가에 내려가는데, 거기에 시골에 청보리밭이 있는 거예요. 청보리밭이 있는데 여기서 찍을 걸, 여기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이미 돈은 다 썼고 다시 찍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배우님, 제가 카메라 들고 배우님만 불러가지고, 형 이거 마지막으로 그냥 엔딩 크레딧에 내 욕심으로 넣고 싶어요, 그냥 옷 입고 여기 걸어가 주세요. 그 장면만 이제 나중에 추가 촬영으로, 네, 저의 그 욕심으로 탄생한 그 엔딩 크레딧인 것 같습니다. 네. 청보리밭이었군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군요.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사실 영화 감독은 이 벌어지는 온갖 예측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잘 수습하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감독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너무 질문이 많았죠. 좀 편한 질문, 어떤 질문이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객석에 관객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보내드릴게요. 역시 첫 질문은 좀 어렵나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께 마이크 보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세 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인의 영화를 보셨잖아요. 보면서 저거는 내가 다시 찍어보고 싶다라든지 그게 뭐 장소가 됐건 캐스팅이 될 수도 있고 바꿔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없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좀 체념하고 있는데 제 키스텝들은 다 이제 나중에 술 먹을 때 꼭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뭐 사운드 감독님은 방음막을 쳤어야 했었어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촬영 감독님은 뭘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제 영화 찍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촬영 감독님이 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 학교에 촬영하시는 분이 너무 없어서 빌어서 저희 거의 싹싹 빌어서 찍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죄송하지만 다시 찍으면 그 선배랑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데 좀 밉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 영화에 막 애정이 있어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이랑 찍어보면 또 합이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감독님 어떠셨어요? 저 그 좋은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뭐 시간이 지나서 다 이제 수렴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오늘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너무 길다, 너무 길고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시작 부분에는 블랙 코미디스러운 부분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빠진 것 같아서 그런 면을 더 잘 살릴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이제 뭐 그게 중후반 부분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뭔가 익사이팅하게 움직이고 감정을 행동으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힘들어만 하고 있으니까 속으로 계속 오늘도 보면서 좀 일어나서 뭘 해라 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 러닝타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질문을 받고 너무 이제 전국을 찔려가지고 사실 이게 저는 한 장면 한 장면 매 씬, 매 시퀀스, 매 컷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걸 다 말하기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게 고치고 싶은 부분들이나 어떤 이런 부분 사실 현장에서 시간과 어떤 그런 제약에 쫓겨서 알지만 넘어간 부분도 영화에 보이니까 너무 좀 아쉽기도 하고 다만 이제 편집돼 보이는 부분도 진짜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장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카메라가 여기서는 좀 덜 떨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는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포커스가 아쉽다 막 이런 부분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다시 찍는다고 하면은 저는 그 캐스팅 배우는 이대로 좀 믿고 다시 한번 가고 싶고 그 촬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더 신중하게 얘기하고 고민해서 아예 싹 다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다른 TV에서도 비슷한 질문 나오면 항상 감독님들은 본인들이 막 이거를 막 계속 붙잡고 찍었으니까 아쉬운 것들이 막 안에서 막 많이 생각나시고 당시 찍었을 때 뭐 그런 것들이 더 생각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객석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저 타인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인터뷰에서 위아래 관계가 형성되는 게 좀 인상 깊게 느껴졌는데 이게 어떤 경험에서 왔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은 상업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좀 오래 소설 보조 작가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작가님이 사람을 인터뷰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렇게 사실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뭔가 직업적 프로페셔널이 있는 분들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큰 돈을 주고 인터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정보는 검색하면 나와 근데 리액션은 검색하면 안 나와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수집하는 그 작가님이 너무 징그러웠고 그래서 그랬던 그 경험이 사실 그대로 옮겨간 것도 좀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보통 글을 쓸 때 체스를 두는 기분으로 쓰는데요. 제가 세상적이고 캐릭터가 맞은편에 있어서 우리 둘이 이렇게 체스를 두거든요. 근데 당연히 내야 되는 수도 있고 또 찔리는 수도 있고 한데 그 체스 게임 자체가 영화 내용이 돼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이야기 자체가 제가 글을 쓸 때 그 캐릭터와 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작가가 정말 캐릭터한테는 잔인한 직업이지만 막 예쁘게 빌드업하고 막 죽이고 고난 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 또 밖에 나가면 또 멀쩡한 사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게 기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타인의 삶에서는 그 영현 역할을 맡은 최희진 배우의 그렇게 변하는 표정 있잖아요. 어느 순간 씩 웃고 재미있어 하다가 좀 멀어졌다가 약간 무서워졌다가 하는 그것들이 이제 긴장감을 계속 형성하고 관객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위 상하를 형성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최진 배우님하고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그 디테일한 표정들 어떻게 나온 건지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선한 이미지 혹은 뭔가 악한 이미지의 배우님이 악한 역할을 하는 거가 조금 저랑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작가 역할을 할 때 선한 이미지로 좀 많이 굳혀 있었던 굿마더나 너무 좋은 작품들에서 따뜻한 역할을 하셨던 최희진 배우님을 아예 염두하고 썼었고 근데 사실 타인의 삶이 한 15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따뜻한 버전, 로맨스도 있고 성장도 있고 액션도 있는데 그 중에 최희진 배우님한테 보내드렸던 건 되게 따뜻한 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최희진 배우님이 참 따뜻하다 그래 할게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미팅날 사실 이건데요 라고 이제 건네드렸는데 그때 거절하시려고 했대요. 근데 저는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해주시는 줄 알고 신나서 이렇게 찍을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가 참 젊구나 이런 생각에 그냥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희진 배우님을 비롯해서 다른 배우님들과 한 13번? 14번 정도 리딩을 했는데 이번 영화는 너무 이게 거짓과 가짜 이야기와 진짜 이야기의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톤의 높낮이부터 시작해서 단어의 마랑 호흡 구간까지 전부 다 상의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진 배우님도 그렇고 노재현 배우님도 그렇고 해나 언니도 전부 다 너무너무 완벽하게 너무 사랑하고요. 지금도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술 먹기로 했는데 너무 지금도 사랑합니다. 네. 저는 좀 상상해봤어요. 감독님 지금 굉장히 이렇게 밝고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최희진 배우가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씩 웃고
무섭게 돌변하고 냉정하게 돌변하고 하는 거를 찍을 때 카메라 넘어 앉아 있는 감독님 표정이 그렇게 막 신나하고 이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나왔다 이 장면,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상상이 갑자기 드네요. 계속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질문 받을게요. 좋습니다. 앞줄에 네, CR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타인의 삶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마지막에 질문을 하다가 이제 그 대답 입술을 뗄 때 컷이 넘어가잖아요. 혹시 그 대답에 어떤 대답을 했을지 좀 궁금하고, 네, 궁금합니다. 네, 그 타인의 삶은 굉장히 인류에 기반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스스로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그 문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정의된다 였기 때문에 규호에 대한 정의가 100명이 봤으면 100명이 다 다른 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다 보면서 규호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민주가 너무 나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석현이가 나쁘고 혹은 작가가 나쁘고, 다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공란으로 비운 거는 이제 애초부터 시나리오 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거였는데, 근데 사실 저 장면이 제가 유일하게 진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 대답 직전에 규호 얼굴을 확 식으면서 이렇게 끝내달라고 했는데, 근데 노재현 배우님이 이제 막 그 연기를 하시다가 근데 도연아, 내가 진짜 꼭 해보고 싶은 얼굴이 있는데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이래서 이제 저는 오케이, 났으니까 해봐 라고 이제 했는데, 막 그 재현 배우님의 생각은 당신 나한테 이러려고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 얼굴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았어 이러고 이제 그 앞에 컷들을 색보정으로 붉은기를 다 맞췄어요. 그 점점 올라오게 하려고. 그래서 되게 의도치 않게 사람한테 홍조를 주는 색보정을 배운 뭐 그런 뭐. 네, 하여튼 그 정답은 당신에게 달렸다가 이제 뭐 주제라서 그렇습니다. 박종호 감독님께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 충원, 이 연기하신 진성찬 배우님, 네, 충원이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결정의 순간도 그렇고 고민의 순간도 뭐랄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과 그리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리고 왜 나는 안 구해주냐고 지인들이 할 이것들과 그 복잡한 표정으로 그 투표라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아니 게다가 또 그 투표하는 그 공간에 사람들이 다 땀을 막 이렇게 흘리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다 젖어가지고, 그래서 이 젖어 있는, 물론 우산을 들고 있어서 비가 있는 설정이었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그 앉아서 행정을 보고 있는 여직원도 이제 젖어 있고, 이 젖어 있는 것과 그 복합적인 감정과 이것들이 이제 충원 캐릭터 얼굴에 나야 해서, 감독님 그거는 어떻게 된 걸까? 왜 젖어 있을까? 그리고 그 연기는 어떻게 합을 맞추셨나? 이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젖은 거는 제가 그 계절감이 강한 영화를 좋아해서 여름 배경으로 자꾸 만들어 버리는 습관이 있는데, 가을에 찍고서 그래서 그 배우님을 이제 배우님이 연기한 그 캐릭터가 어쨌든 뭐 불쾌한 상황이라 보니까 제가 혼자서 설정한 거는 뭐 그 동사무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공간에 냉방 시설이 고장이 나서 뭐 그런 불편하고 불쾌한 것들이 더 무의식적으로 관객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편집할 때 이제 뭐 고장난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이런 게 없어서 너무 혼자 좀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씬에서의 뭐 연기에 대한 소통 이런 것들은 사실상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배우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고 느끼셨나 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명확한 하나의 뭔가 목적 의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기의 지인을 선택하려고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선택하겠다라는 목적 의식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반대로 방해를 하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모습 보니까 겁이 나라는 그 두 가지에 상충되는 것이 그냥 예를 들어 5명을 골라야 되면은 한 2명, 3명 찍을 때까지는 겁이 안 났는데 뭐 4명 때쯤 되니까 너무 무섭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좀 배우님이 디자인이 되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크도 많이 가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순탄하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감독님께도요. 상우랑 소의 교감이 또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 상우가 곧 소이기도 하고 그 중반까지는요. 그 소를 이렇게 쓰다듬는 상우, 그리고 또 때마침 또 그 소가 또 뭐랄까 그 도축장에 있을 법한 이렇게 큰 소가 아니고 좀 왜소한 소로 나오잖아요. 사장님이 이런 소 떼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야단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배우님하고 소하고는 어떻게 교감을 했나 뒷이야기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소가 저도 소를 처음 영화에 쓰면서 이렇게 예민한 동물인 거를 되게 처음 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우와의 많은 교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소가 있는 그 농장이 안성인데, 배우님을 제가 이번에 너무 많이 괴롭혔거든요. 밤에 전화하고 막 3시간씩 통화하면서 막 이런 캐릭터 들어가는 캐릭터 한번 전화상으로 형 이거 한번 해봐요 이 대사 이거 거기서 막 전화로 막 디렉션을 하면서 막 괴롭히기도 하고, 형이 막 그 밖이라 그러면은 지금 뭐 버스 타고 가고 있다 그러면은 잠깐 내려서 해보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저의 욕심 때문에 배우를 많이 괴롭히고, 또 소와의 교감을 위해서 그 배우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안성의 농장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데려가서 소똥 냄새를 맡으면서 소와 교감을 하게 하고 똥을 치우게 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도 이제 저희 다 밥 먹고 이러는 시간에 스태프들 다 빠지게 하고 형 가서 소랑 좀 교감 좀 하고 계세요 막 이러면서 1시간 동안 보내놓기도 하고, 약간 제가 너무 좀 깡패처럼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한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 복수였거든요. 왜냐면은 배우님이 캐스팅할 때 그 저는 이 김홍국 배우라는 상우 역할을 하시는 김홍국 배우님이랑 하고 싶었는데 연출팀들이 다 반대를 했거든요. 너무 이미지랑 안 맞는다. 이분은 소를 그냥 쉽게 잡으실 것 같다. 이분은 바로 잡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저도 사실 그 이미지는 납득을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저는 이 김홍국 배우님을 제가 어떻게든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해서 이제 하는데, 김홍국 배우님이 저랑 첫 미팅이랑 그럴 때부터 계속 자기가 캐스팅이 됐는데도 그 상우 배역에 다른 분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박종원 배우, 종환이 형이 어울릴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얘기해볼까?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느껴졌는데 이게 나중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뭔가 그래? 죽었어 막 이런 느낌의 복수심으로 괴롭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좀 고의적으로 좀 괴롭힌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독 약간 재밌게 얘기해 주시려고 지금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김홍국 배우님처럼 그렇게 그 단단한 다부진 체격의 큰 분, 그런 외모의 분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인물이 흔들리는 그 감정이, 만약 너무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왜소하고 이런 그 배우를 써서 전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저도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기서 되게 말 잘하는 사람처럼 앉아 있지만 속은 아니거든요. 속에서 막 그 다른 사람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것처럼 더 리얼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배우님 끝까지 붙잡고 하신 게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성격이 뭐 약간 사이코 같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배우님이랑 워낙 친하고 실제로 그 17년도부터 이제 제가 같이 하면서 같은 동네에 살거든요. 이제 홍대 근처 살면서 자주 만나고 교류가 있던 친한 형이라 제가 편하게 이제 장난식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뭐 처음 뵙는 배우분들이나 뭐 이런, 저는 오히려 배우한테도 낯차려서 잘 그런 걸 못하는데 오히려 이 김원국 배우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하시죠, 두 감독님도? 우리 집이 시간이 꽤 흘러서 이거는 내가 질문을 안 하고 나가면 내가 오늘 밤에 후회할 것 같다. 하나 정도만 마지막으로 짧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먼저 드셔서 네 선생님께 먼저 드릴게요. 이게 배우가 연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오디션 때 잘하든 리허설 때 잘하든 하는데 현장에 가서 안 나올 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배우들은 보통 연출한테 감추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출이 또 그 귀신같이 알 때 어떤 방법으로 그걸 좀 연기를 연기들이 다들 너무 좋아서 그런 어떤 연출님만의 노하우라든지 좀 궁금했습니다. 노하우 방출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 팁을 조금씩 주시죠. 감독님부터 주실까요? 최진 배우님은 그냥 제가 양손에 물병 들고 오케이 컷 할 때마다 이렇게 뿌리면서 행복해할 정도로 문제가 사실 없어서 최진 배우님을 뭔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재원 배우님은 굉장히 메소드를 하시는 분인데 캐릭터를 정말 믿을 수 없다고 표현을 하실 만큼 싫어하셨어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못된 사람이 지구에 존재하다니 난 정말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셨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변호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항상 연기할 때 나는 나 자신을 논리로 무장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람을 그러고 싶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길래, 저도 그때는 좀 어리기도 했고 이게 학부 영화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아니 해봐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나중 가서는 그냥 숫자를 불렀어요. 저희끼리 암호로. 방금 오빠 5 했거든? 근데 나는 3을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되게 그냥 쭉 그 심장을 좀 읊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앞에 마가 뜨면 망설인 것 같거든? 근데 나는 망설이면 안 되는 것 같아. 막 그냥 아예 좀 연기를 제가 연기를 못해서 막 이렇게 해봐 막 이렇게 하진 못했고, 근데 이제 그게 있었어요. 전작 때는 제가 전사 페이퍼부터 시작해서 시나리오에 빨간색으로 이 대사를 하면서 속마음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다 적은 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연기는 사실 대사는 누구나 저도 뱉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사 이면에 있는 말을 연기를 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항상 이제 쓰고 여쭤봤어요. 줄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어떤 배우님은 나 줘라고 얘기하시기도 했고, 어떤 배우님은 내가 혼자 만들어 볼게 하기도 했고, 해나 언니는 이제 써오셔서 저랑 4시간 동안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잘 안 된다는 언제나 원인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사전에 방어를 하다가 현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긴 거니까 깔끔하게 전체 연기 톤 앤 매너 바꾼다. 이게 제가 하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정호 감독님은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공통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최대한 상호 합의를 볼 수 있는 딱 그 단계까지는 같이 가자라고 해서 리딩을 많이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그거하고 상관없이 현장에서 아예 안 나오는 감정이 있다라든지 혹은 나왔는데 나와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매 현장 매일매일 매 씬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뭐 쉬운 감정이라면야 뭐 그냥 서로 조심성 같은 걸 떠나서 그냥 뭐 뭔가 추상적인 용어를 써도 쉽게 서로 알아들을 수 있지만 되게 어려운 감정, 특히 제 영화에서 마지막 엔딩이 나올 때 뭐 예를 들어 박충환이 자기 이름 부를 때 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어려웠고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커트도 원래 엑스트라들을 쭉 세워놓고 달리 인을 하면서 그 감정을 포착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다 퇴근시키고 따로 단독샷으로 찍은 거였는데 그 저 영화를 찍으면서 많이 배운 게 어쨌든 배우라는 그 사람인 건데 그 사람이라는 인격체가 감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노력을 덜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찾아갈 수 있는 현장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건이 됐을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뭐 캐릭터와 전사 그러니까 배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아간 전사라든지 혹은 그 씬이 있기 전 상황이나 아니면 후 상황이나 뭐 이런 그분이 생각하지 못했을 법한 거를 한 번씩 던져주면 그럴 때 좀 더 쉽게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즉흥적인 감정들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감독님요. 네, 저도 이제 다른 감독이랑 비슷하게 일단 저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 되게 디테일 뭐 호흡 이런 걸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 프리 프로덕션에서 그 했던 경우들이 현장 가면은 이제 달라지고 나오지 않는 이 배우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약간 사실은 배우를 그 현장에서 안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배우를 믿고 그 배우가 하는 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최대한 그 디렉션을 줬는데 또 안 되면은 그냥 놔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배우님이 원하는 대로 혹은 아니면 배우님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라 그렇게 하는 편이고 저는 이제 상대 배우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붙는 씬에서 한 배우가 약간 조금 튀면은 이 다른 배우도 튀게 해가지고 그 씬의 톤을 맞추거나 아니면 이 배우가 단독 씬인데 너무 튀면은 사실은 그 장면에서 카메라 앵글을 바꿔가지고 얼굴을 표정이나 이런 거를 살짝 틀어가지고 보여주게 하거나 약간 이런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그 톤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편인데 사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배우 그 씬인데 배우 두 분이 다 튀는 경우 그런 경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 전 씬이나 다음 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 씬이랑 톤을 맞추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하게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좀 그 어떤 중간에 어떤 지점, 중간 평균 그 값을 찾기 위해 영화 전체에서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면서도 세 분의 답이 조금 다른 게 좀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영화를 함께 보고 끝까지 앉아 계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세 분 이야기 들으면서 훨씬 더 영화가 깊어지고 재밌어졌어요. 세 분께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이번에는 네 해주실까요?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비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은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대부분 부산에 계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이렇게 지역들을 다니면서 영화를 틀 수 있다는 게 되게 소중한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과 좋은 자리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아직도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학칙이 바뀌어서 연출을 안 하면 이제 졸업을 못 하게 돼서 한 편 정도 더 찍게 될 것 같은데 꼭 다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그 세 분 감독님의 성함을 좀 기억했다가 그 차기작 나오면 좀 찾아보는 그런 자리가 더 되었으면 좋겠고, 멀리서 한달음에 와주신 세 감독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저희 고맙습니다.